안녕하세요. 김박사의 와인랩입니다. 오늘은 저희 와인리스트 6번째 순서로 칠레 와인 알마비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이름 알마비바는 스페인어로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이죠. 칠레 최대의 와인 회사인 꼰짜 이토로와 또 프랑스의 바론 필립 드 로칠드가 50대 50의 합작으로 600만 불을 투자해서 1997년 마이포밸리에서 설립되었죠. 알마비바라는 이름은 당시 합작을 주도했던 로칠드 남작 부인의 제안이었다고 하는데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알마비바 백작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원래 18세기 프랑스의 작가 보마르시의 희곡 작품이었죠.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이 글체는 바로 보마르시의 필체를 그대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동그란 문양은 우주와 지구를 상징하는 칠레 마푸체 원주민들의 문양이라고 합니다. 칠레의 전통과 또 때묻지 않는 자연, 그리고 프랑스의 문학이 한데 어울려서 양국의 문화가 융합된 최고의 와인을 만들겠다는 두 나라의 의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합작 사업을 통해서 꼰짜 이토로는 자신들이 가장 아끼던 뿌엔테 알토 포도밭을 내놓게 되고요. 바론 필립 드 로칠드에서는 최고의 양조 전문가를 보내게 돼서 1996년 첫 빈티지가 나오게 되죠. 2015빈과 2017빈은 제임스 스클링으로부터 100점 만점을 받았는데요. 특히 2017빈은 제임스 스클링이 지난 10년 동안 마셨던 와인 중에 최고였다고 하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색상은 이제 중간 심도가 아주 깊은 루비 색상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마른 듯한 그런 플럼 향이나 그리고 이제 레드베리나 레드체리 같은 그런 향들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바닐라 향도 약간 이렇게 나면서 약간 좀 매콤한 그런 스파이스한 그런 향도 같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허브 같은 그런 향들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고요. 또 민트 향이나 피니시 부분에서는 약간 스파이시한 그런 향들.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 숙성 기간이 아주 좀 짧은데도 불구하고 타닌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그런 편이죠, 그죠? 칠레의 프리미엄급 와인들이 굉장히 향이 좀 강하면서 좀 진한 그런 느낌을 주는 데 비해서 이 와인은 뭔가 좀 섬세하면서도 엘레강스한 그런 느낌. 마지막 부분에서는 약간의 미네랄리티가 느껴지는 뭔가 좀 절제된 스타일의 보르도 방식의 와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도 프렌치 오크통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오크 향이 그렇게 많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섬세한 과일 향들을 잘 살려낸 그런 양조 방식을 쓴 것 같습니다. 이제 2016빈이라 까베르 소비뇽이 66%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24%는 까르베네르가 들어가 있죠. 뽀띠베르도와 까베르 프랑이 나머지 10%를 구성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4%의 까르메네르가 들어가서 까베르 소비뇽의 그 강하고 힘찬 그 부분들을 많이 좀 조정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 와인이 약간은 좀 우아하면서도 한 톤 가라앉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복합적인 다양한 풍미나 향을 내는 그게 바로 까르메네르의 블렌딩의 비율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6빈이 이제 다른 빈티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엘레강스하다는 그런 평을 많이 받고 있죠. 알코올 도수도 한 14도 정도로 다른 빈티지보다는 약간 좀 낮은 편이면서 그만큼 이제 과일 풍미와 산도 그리고 타닌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그 세 개가 잘 어우러져서 최고의 밸런스를 내는 그것이 바로 2016 빈티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로버트 파크도 이 와인에 대해서는 이제 95점을 줬죠. 그리고 2019년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100대 와인 중에 무려 10위에 들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와인이 생산되는 뿌엔테 알토 지역은 영어로 하면은 하이 브릿지라는 뜻이죠. 높은 다리라는 뜻인데요. 해발 650m 정도의 고산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밤과 낮의 온도차도 크고 그리고 이쪽 지역이 이제 모래나 자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배수가 굉장히 좋고 또 비도 들어오고는 그런 지중해성 기후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일이 오랫동안 숙성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후적인 그런 특성,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최고 품질의 포도가 여기서 생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낮에는 아무래도 이제 따뜻한 이렇게 햇빛이 쬐고 또 서늘한 미풍들이 항상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뜨거운 햇살의 기온들을 많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포도들은 이제 빨리 숙성하지 않고, 왜냐면 포도들이 너무 빨리 숙성하게 되면은 당분만 먼저 축적이 되고 안에 있는 페놀 성분들의 축적은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당분 축적이 되면은 빨리 수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불리함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페놀 숙성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어떤 그 포도 성숙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포도는 천천히 익으면서 확실하게 구조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탄닌, 잘 짜여진 탄닌이나 최대로 잘 익은 그런 탄닌들을 가진 포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알마비바는 사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만 원대에 보르도의 그랑크리 1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최고의 맛과 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죠. 두 번째는 가격이 굉장히 경쟁적이라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한 수입사에 독점을 주지 않고 여러 수입사들이 병행 수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와인은 보르도의 내고 시장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사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그런 체제가 되고 그만큼 가격이 굉장히 다운돼서 이제 풀릴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마비바는 사실 빈티지별로 편차가 그렇게 없는 편이죠. 그래서 해마다 상당히 고른 95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계속 받아오고 있는데요. 특히 2015빈과 2017빈이 이제 100점 만점을 받았고 2018빈도 최고의 빈티지로 지금 꼽히고 있죠.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더 품질이 좋아지는, 그리고 보르도의 그랑크리에 비해서는 호불호가 좀 적은 편이죠. 보르도의 그랑크리들은 빈티지별로 어떤 품질의 편차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이 알마비바는 그런 빈티지 베리에이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언제든 마시더라도 최고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와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와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이제 땅값과 인건비잖아요, 그죠? 칠레로 보면은 오히려 이제 프랑스의 보르도에 비해서는 칠레의 이 이제 푸엔토 알토 지역이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이 프랑스의 양조 기술이 접목돼서 20만 원대에 정말 최고의 그랑크리급 와인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로칠드 가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핵심 역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누구보다도 일찍 이렇게 해외 쪽으로 눈을 떴던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파밸리의 이제 오프스 왕도 마찬가지고, 꼰짜 이토로와 같이 손잡고 벌써 이제 90년도에 이렇게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은 굉장히 발빠른 어떤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보르도 쪽은 뭐 더 이상 어떻게 확장할 수 없는 그런 확장성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외에 눈을 돌려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오랜 기간 동안에 쌓아왔던 그런 양조나 혹은 포도 재배에 관련된 그런 기법들을 이제 해외로 전파한 그런 이제 훌륭한 사례가 아닌가. 원래 프랑스를 대표하는 이 바론 필리프 로칠드는 그 시작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였죠. 18세기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전대업을 하던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이 가문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죠. 그분한테는 이제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을 이제 런던, 빈, 나폴리, 파리, 프랑크푸르트 이 5군데의 이제 은행장으로 보내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근대적인 은행업을 시작하는 첫 하나의 스타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은행업을 통해서 이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지금은 이제 국제 금융계의 가장 큰 손으로 이렇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가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집안의 아들 5명을 상징을 해서 이제 5개의 화살이 묶여진 걸 볼 수 있죠. 라피트 로칠드나 무똥 로칠드에 보면 항상 5개의 화살이 있죠. 스키타의 왕이 과거에 5 아들을 모아놓고 이 5개의 화살을 던지면서 이제 형제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그런 유언을 남겼듯이,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도 5 아들에게 똑같은 유언을 남기면서 이제 단합할 수 있도록, 특히 이 가문은 19세기 초반에 나폴레옹 전쟁 때 아주 큰 돈을 벌게 되죠. 아시다시피 1815년에 이제 벨기에의 워트루에서 워트루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운명을 건 큰 하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정보망들이 워낙 전 세계에 깔려 있다 보니까 정보원을 보내서 다른 누구보다도 하루 일찍 먼저 영국이 이겼다는 정보를 얻게 되죠. 하지만 그 정보를 역정보로 흘려서 영국이 마치 진 것처럼 그렇게 헛소문을 내게 되고, 그러자 이제 영국의 국채 가격이 거의 20분의 1 가격으로 완전히 폭락하게 되죠. 그 기회를 노려서 이제 영국의 국채를 아주 싼 값에 대거 이렇게 사들이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의 로스차일드가 되는 큰 하나의 계기를, 그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와인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19세기 중반이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사실 귀족 사회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뭔가 와인이나 안 그러면 문화에 이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들이 주로 와이너리를 구입을 해서 그게 맞는 귀족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1800년 중반에 이 와이너리를 구입하게 되는.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 보통 메르로를 쓴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는 까르미네를 쓰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 까르베네르가 이제 이 와인에는 24%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이 66%에 까르베네르가 24%면 상당히 많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칠레 사람들이 이 와이너리에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메를로로 알고 심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프랑스에 이제 그 포도나무 전문가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 이게 메를로가 아니고 보르도 지역에서 이미 사매란 걸로 거의 없어진 걸로 생각했던 까르메네르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칠레 사람들은 거의 몇십 년 동안을 이 포도가 메를로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90년대 후반에 이제 이 포도 품종이 메를로가 아니고 까르메네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이제 칠레에 워낙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칠레를 대표하는 포도 품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 까르메네르 품종의 블렌딩 비율을 많이 높이는 이유는 칠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내세우는 그런 의미도 있죠. 말하자면 보르도 쪽에서는 거의 없어진 품종이 이제 칠레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환경을 만나서 꽃을 피운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